네, 다음 거는 추서님이 재밌는 기사를 갖고 오셨네요. 지난 주말에 두 개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는 서울 집값 도쿄 넘어섰다, 뭐 그런 내용들이었고, 또 하나는 다주택자 1년 새 10만 명 이상 증가, 그런 기사였고요. 이 두 가지 종류의 기사들의 의도는 뭘까요? 지난 주말 좀 관심 있게 부동산 기사를 보신 분이면 다 잘 아실 텐데요. 네. 모든 언론사에서 이 두 개의 기사가 쏟아졌어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서울 집값이 도쿄를 훌쩍 넘어섰다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가 갭 투자 열풍에 뭐 10만 명 이상 늘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기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네. 왜 이런 기사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을까? 그 의도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가끔씩 해주시는 추선의 세상 삐딱하게 보기. 아, 삐딱하게 보기인가요? 바로 보기 아닌가요? 아, 바로 보기. 예.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네.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서울 집값이 도쿄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보시면 서울 주택의 중위 가격을 비교해 놨어요. 네. 근데 저도 이게 보면서 중위 가격의 정의가 뭐냐,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그걸 찾아볼 수는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보통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은 내부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런 어떤 통계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결과가 있어서 네. 사실 그 중위 가격의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놓고 이 기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중위 가격이 결국 그 중앙값, 미디언 값을 말하는 건데, 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그 중앙값을 옛날에 배울 때 제일 의미가 없는 왜냐하면 그 가치가 추가적인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수정되지 않은 중앙값이라서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삐딱하게 보는 거는 포인플렉스님 아니신가요? 제가 원래 좀 시니컬합니다. 네, 여하튼 이 자료는 더불어민주당의 박강원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서 분석한 결과라고 하고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네. 서울의 주택의 중위값은 4억 3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 이와 비슷한 원이 보시면 뉴욕이 4억 4천, 그리고 워싱턴이 4억 3천이죠. 그래서 주택 중위 가격이 서울이나 뉴욕이나 워싱턴과 비슷한 금액이고요. 네. 즉 도쿄나 오사카보다는 훨씬 더 지금 비싼 가격이에요. 도쿄보다도 무려 1억 2천이 비싸고 네. 오사카보다는 한 2억 이상이 비싼 가격이고요. 이에 비해서 서울보다 비싼 것은 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런던 등이 6억, 9억 뭐 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서울보다 비싸요. 그런데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소득 수준이 네. 도쿄, 일본이나 미국보다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서 집을 사는데 걸리는 기간을 계산을 해보니 네. 결국은 이렇게 우리보다 집값이 비싸다고 할 수 있는 런던이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이런 곳과 비슷한 기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 중위값을 가진 도시들과 네. 뭐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결과를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삐딱하게 보면 홍콩이 빠졌네요. 홍콩도 자료상으로는 네네. 그 우리보다 비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그 기간에 대한 내용은 저도 기사에서 네네. 못 본 것 같아요. 예, 여하튼 우리가 런던이나 사실 뉴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보다 비싼 집값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통계를 보면서 뉴욕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보면서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이게 그 의도가 자꾸 이제 의심이 가긴 하지만 여하튼 지금 중위 가격으로 나온 주택 가격을 보면 서울과 뉴욕의 집값은 별 차이가 없는 반면에 소득이 약하기 때문에 뉴욕보다도 오히려 한 2배 정도의 기간이 걸려야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이고요. 뉴욕이 맨하탄이 이 가격에 못 살 거로 알고 그거는 있는데. 이제 서울에서 강남 지역을 말하는 거와 같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인 지역적인 통계니까 네. 특정 지역을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그건 뭐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실제로 그렇다면 저라면은 4억 3,485만 원을 써서 서울에 집을 사느니 뉴욕에 4억 4천만 원짜리 집을 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기사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네. 이 주택자 이상이 17만 명 이상이 증가했다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사실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는요 21만 명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한 채를 가지신, 그러니까 우리가 실거주자라고 하잖아요. 네네. 보통 한 채를. 그럼 12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채를 가지거나 집이 없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난 거고요. 네.
그리고 두 채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보시면 두 채 11만, 세 채 4만, 네 채 1만, 다섯 채 1만 해가지고 총 17만 가구가 증가했어요. 두 채 이상은.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지난번 통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집이 늘어난 부분을 가져간 것들이 다주택자들이 그 늘어난 주택의 수를 가져갔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 강의 자료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5만 명이 증가했어요. 다주택자가. 네. 2주택 이상의 보유자가. 네. 그런데 그때 제가 강의할 때만 해도 제가 갖고 있는 통계는 이 통계밖에 없었어요. 12년에서 15년. 그러면 총 4년 동안 25만 명이 증가했어요. 굉장히 많은 수가 증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16년도 이 추세선을 보면 네. 16년, 17년에는 더 많이 증가했을 겁니다라는 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통계가 현실화된 거죠. 그래서 4년 동안 25만 명이 증가를 했는데 네. 2016년도 한 해 동안 17만 명이 증가를 한 거고요. 다주택자가. 17년도인 올해도 아마 2016년도에 버금가는 숫자가 증가를 했을 거라는 거죠. 결국은 다주택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상승기에는 뭐 너무나 좋죠.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값 하락을 견디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주의스럽다. 그리고 조심스럽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하튼 이런 두 개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두 개 기사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뭐냐면 이 정도 통계는 일개 개인이나 신문사가 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뭐 외국의 집값을 기자 한두 명이 가가지고 그런 통계를 받아올 수는 없겠죠. 네네. 그래서 어떤 정부적인 차원에서 나왔을 거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냈으니까 여당 발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통계청 자료도 여당 발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두 개 기사의 공통점은 뭐냐면 나오자마자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다 받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을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카드를 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저는 이 결론에 도달을 좀 했거든요. 지금 현 정부에서 사실 지향하는 거는 1가구에 1주택이지 그 이상의 주택을 갖는 거를 결코 권장하지 않는 분위기라서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김동연 부총리는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기조를 보면 사실 상당히 많이 기조가 바뀌고 있고 그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있어요. 이런 두 개의 기사의 어떤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서울의 집값이 멈추지 않고 이렇게 오른다라고 하면 보유세 인상 카드도 드디어 아주 임박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 두 개의 기사를 봤거든요. 올 상반기만 해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됐던 보유세 인상 카드인데 갑자기 굉장히 현실성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최근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네. 보유세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이미 다 검토했다. 그리고 시행한다면 어떻게 할지도 다 준비해놨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도 보유세 인상 같은 건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이미 모든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놨고 카드를 집값에 따라서 꺼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주의 단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빠지나.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 정책이 빠질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부동산 기사를 매일 보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본 기사인데 세입자들이 언제 벌써 알고 반발하고 있을까요? 뭐 좀 의도가 있는 기사네요. 그럼 이것도. 네네. 사실 그동안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갖다가 반드시 넣겠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왔었잖아요. 그런데 발을 지금 빼고 있어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서 아예 이번에 빼는 쪽으로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화가 된 거고요. 지금 왜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그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을 누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이 주요 내용인데 왜 빼려고 하고 있나에 대한 의도를 좀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냥 앞으로 입주 물량이 워낙 많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네. 굳이 이 시점에서 이거를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를 정부에서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 자료들에서 방송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전세 공급 지수도 지금 그때 통계로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125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게 120선까지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역전세랑 비슷한 일이 날 수 있는 지금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정부에서 오히려 지금 걱정해야 되는 게 내년에 이제 경착륙? 그렇죠. 오히려 역전세라는 실제로 지금 동탄 2라든가 이런 데들의 청약시장이 망가지고 있는 이유가 네.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매매가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청약시장까지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월세 상한제는 제가 봤을 때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한 4년, 5년 전에 그게 만약에 도입됐으면 좋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세입자들한테 도움이 됐겠지만 지금 역전세난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이번에 또 전월세 상한제를 내놓으면 전세값 미리 올리는 거 아니냐. 주인들이, 임대인들이. 네. 그럼 또 전세값 오른다고 그 비난에 직면할까봐 그걸 좀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세는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지만 전세 가격은 별 변동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매매가는 올라가도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 말은 그만큼 전세가 풍부하다는 이야기인데. 네, 최근에 서울의 전세도 가격이 내리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네. 전체적으로 좀 지역을 돌아다니 보시면 물건은 일단 많아졌어요. 네네. 그럼 물건이 없을 때는 전세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지만 나 이러니까 2년 후에 못 올리니까 나 올해 올려버릴 거야 이러면서 마구 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같이 물건이 여러 개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임대인도 전세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닌 거로 보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집 더 비싸게 내놓으면 안 나갈 것 안 나가죠. 근데 전세 가격이 한두 푼도 아니고 빨리 현금화 시켜야 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정부에서는 왜 참여정부 때도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도입했다가 전체적인 지지율 하락과 함께 폭탄을 맞은 적이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도 있어서 계속적인 규제책을 내는 것에도 좀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지금 부동산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대책들이 또 나와가지고 그리고 일부에선 이미 역전세가 특히나 수도권에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책이 나와서 경착륙으로 가게 되면 그 비난을 온팡 다 뒤집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과열도 당연히 싫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침몰하는 거는 더더욱 원치 않아요. 바라지 않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전월세 상한제나 이게 없어지면 역시 주거복지 로드맵도 뭐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가격은 또 올라 뭐 이러면서 시장에 달려들었다가는 다음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진짜로 경착륙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점까지 와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단신입니다. 세금이 무서워. 강남 재건축 1+1 인기 주춤.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 두 채를 받게 되는 이른바 1+1 재건축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조합원 분양 신청 결과를 가지고 하는 얘기고요. 네. 그렇죠. 조합원 어떤 평형을 원하는지 사전 조사를 했을 때는 그렇죠. 사전 조사를 했을 때는 1+1을 신청한 조합원이 한 70% 정도가 됐는데 실제로 해보니 55%에 그쳤다. 그리고 그 인원수는 약 한 200명 정도가 마음을 바꿨다. 꽤 많이 마음을 바꾸셨네요. 네, 이 내용이에요. 네. 사실 1+1 같으면은 한 채는 내가 살고 한 채는 노후에 임대를 놔서 좀 안정된 노후를 월세를 받아서 즐기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1+1이 인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되는 시점 사이에 한 200여 분이 마음을 바꾼 것이니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기사에서 보면 이 가장 큰 이유로는 뭐냐면 1+1을 받는 경우에 2주택자 내지는 내가 뭐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 3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율이 10% 20% 일반 세율보다도 그렇게 높아지니까 중과세가 적용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그런데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지지 않았냐 2주택 같은 경우. 그래서
구태여 지금 가격에 끌고 가지 않겠다. 뭐 네. 이 정도의 의견들 때문에 1+1의 인기가 주춤한다. 이렇게 지금 해설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구반포 1, 2, 4주구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에 그 평균 연령이 뭐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70세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금액이 크니까 네네. 갖고 계신 분들이 연령대가 뭐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죠. 네, 74세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평균이요? 네. 대단하군요. 그 검증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네네네. 대충 그러면 이제 뭐 이주를 하고 재건축을 하고 다시 들어오고 그거를 +1으로 한 채 받은 거를 그 입주장 출렁 가격 출렁이는 거 안정되고 다시 월세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쵸. 저 같아도 그냥 한 채만 받고 한 채 내가 현금 들어가서 가지고 살고 좀 현금으로 노년을 즐기다가 그게 저는 현명하고 현실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뭐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고마움 많아요. 그 자식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시면 좋긴 한데 자식 입장에서는 주시면 좋은 거고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네. 다 쓰고 죽기 전에 다 쓰고 돌아가시는 게 맞죠. 뭐 세금으로 다 그걸 내느니 차라리 그냥 현금으로 받아서 넉넉하게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여하튼 불과 몇 달 사이에 1+1의 인기가 주춤한다는 것도 네, 새로운 어떤 시류의 변화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만큼 규제를 많이 내놓은 거죠, 그 사이에. 그렇죠. 네, 다음 기사는요? 네, 수도권 미분양 공포, 파리 대책 후 분양 절반이 미달.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도에서 분양한 민영주택단지 둘 중 하나 걸로 청약 접수가 미달됐습니다. 지역별 양극화가 극심한 가운데 수도권 공급 물량 증가로 미분양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네요. 네, 우리가 조금 전에 서울 2곳 그리고 네. 동탄 1곳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을 경기권 전체로 확대하면 미분양 공포라고 표현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예요. 경기권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어제 청약이 있었던 시흥 신천 코하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평택 송탄역의 서희 힐스 그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미달이 났고요. 심지어 포천이나 안성 같은 곳에는 단 한 명도 청약을 하지 않은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진행을 안 하게 되나요? 아니요, 그래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착공신고서를 내고 나서 일반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진행을 안 하게 되면은 안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자금 부담이 상당하게 크겠죠. 이미 자금은 집행되기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네네.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것은 뭐 일률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입지도 다르고 브랜드도 다르고 뭐 단지 규모도 다르고 상품별로 온도 차이가 분명하게 있기 마련인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리 대책 이전 4개월 동안요. 네.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 당시에도 입지나 브랜드 상품별로 온도 차이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26개 단지가 분양을 해서 4개 단지만 미달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경기권 우리가 잘 흔히 말하는 듣보잡 정도로 나오는 네네. 그런 지역에서 곳들은 거의 미분양 내지는 한 곳도 청약하지 않는 그런 단지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네. 분명히 그 4월에서 7월까지의 그 시장과는 아주 현격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건설사 관계자가 말씀을 하셨네요. 네. 청약시장 같은 경우는 약한 곳이 먼저 뚫린다. 그러니까 이게 번질 가능성 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남부권이 입주가 늘어나면서 네. 동탄 2를 비롯해서 오산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지금 전세가격 역전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매매가까지 조정을 보이니까 이걸 보면서 청약을 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것도 당연하겠죠. 수도권은 이미 시작된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청약이 약해질 거고요. 문제는 이것이 과연 서울 같은 경우는 양극화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걸 번지는 현상으로 추세선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 판단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고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자, 포인플렉스님 이번 주 한 주의 기사도 우리가 잘 마무리했죠? 네.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고 시즌2에 네네.
오늘 기사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기사는 어떤 내용이세요? 단돈 5,000원 부동산 투자, 소액 리츠 상품 뜬다. 10,000원 투자해놓고 저 빌딩의 지분을 나도 가지고 있어. 이런 자부심? 뭐 그것까진 아니고 옛날부터 왜 리츠는 기관밖에 투자를 못하는 거지 뭐 그런 나도 저기 조금 투자해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지들끼리 있었거든요. 매매 시장 좋을 땐 다 해먹은 거죠. 아까 수익률 보셨잖아요. 시장에 뜨기 전에도 5%대 수익률을 자기네들끼리만 가져가더니 사실 괘씸해요. 그렇게 시장 좋을 때는 지들끼리 다 네네. 해먹고 시장이 이제 이제 매매에 대한 희망이 별로 안 보이니까 일반인들한테 풀어서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뭐 그렇긴 한데 사실 리츠 상품이 이제 법이 개정돼 갖고 개인 투자자가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당분간 그냥 저는 조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과연 리츠 상품에 투자를 해갖고서는 제가 원하는 수준의 수익률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하지만 일단은 투자를 못하던 게 새로 열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꽤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특정한 기사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동안 저희가 전해드렸던 아주 일관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매매 시장의 동향을 그 전체를 포괄해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보고요. 잘 판단하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뭐 바람이에요. 네, 다음 주에 저희는 소개해드리지 못하겠지만 주거복지 로드맵도 나오니까요. 그 내용 나오는 거 보시고 그리고 또 있죠? 네. 11월 30일 날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있어요. 네네. 목요일 날. 그것들을 같이 그 추선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메시지랑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겨울에 좋은 판단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합니다.